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저는 이상훈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돌연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논란을 낳았던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를 놓고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내용을 보면요. 오 시장은 정부를 부둔하는 듯하고요. 한 전 위원장은 정부를 비판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요. 가수 김우중 씨가 결국 음주 운전을 시인하고 오늘 경찰에 나와 지금 이 시간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내놨던 앞뒤가 안 맞는 변명들 때문에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육군의 한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도중에 수류탄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알려지기는 훈련병은 숨졌고요. 그리고 부사관 한 명은 큰 부상을 입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 이 사고 개요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지금 세종시에 위치한 제32사단 신병교육대입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경인데요. 훈련 중에, 그러니까 이 신병 훈련에 이제 수류탄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수류탄을 가지고 훈련을 했는데 이게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류탄 핀을 뽑은 뒤 던지는 과정,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걸 일단 추정되는데요. 일단 사망 1명, 부상 1명은 중상 그렇게 되고 있고요. 지금 수사 당국이 조사에 나서고 있다는 내용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요.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요. 국방부에 출입하는 권용문 기자 전화로 지금부터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권용문 기자 나와 계시죠? 네, 국방부입니다. 자, 그럼 우선 궁금한 거는요. 지금까지 상황 이것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오전 9시 50분쯤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실제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 중 수류탄이 터진 건데요. 사고 직후 훈련병은 국군 대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옆에 있던 간부 교관도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현재 의식이 있는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육군은 당분간 훈련에서 실제 수류탄이 아닌 연습용 수류탄을 쓰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는가? 지금 군 당국이 어떤 설명을 좀 내놨습니까? 네,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당시 훈련병은 안전핀을 제거한 뒤 수류탄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교관이 급히 조치에 나섰지만 수류탄이 결국 그대로 터진 건데요. 자세한 건 군사경찰이 민간경찰과 정확히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훈련병과 교관 모두 방탄복은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아직은 지금 조사 중입니다. 일단 상세한 내용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군의 자녀 아들들을 보낸 부모님들 이런 소식 들 때마다 그냥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자, 이 얘기 잠깐 좀 해볼까요?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나와 계신데요. 군에서 훈련 받으셨고 수류탄 투척 해보셨나요? 네, 저도 했습니다. 그럼 대충 그 상황이 어떤 모습인지 그려지시죠? 그렇죠. 예. 근데 아마 이제 핀을 뽑고 이제 머뭇머뭇하지 않았나 지금 좀 보도를 보면 몰라요. 아직은 전혀 정확하게 모르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해서 있어서는 안 된 사고가 발생한 그렇죠. 거예요 지금. 저도 그래서 지금 군에서는 바로 지금 조치를 일단 실전 후리탄은 안 하기로 했는데 저는 어쨌든 강군을 만드는 건 좋고 군이 강해지는 건 당연히 덕목입니다만은 어쨌든 저렇게 안전적인 측면이 완전히 담보되지 않은 선에서 사실 어떤 훈련이든 한다는 것은 그건 군의 그 지휘부가 반드시 저는 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전 훈련도 안전성이 담보된 다음에 실전 훈련이다. 그게 강군의 모습이다. 그렇게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박찬환 교수님도 약간 옛날 기억이 나시나요? 그럼요. 훈련 받았을 때? 수류탄 던지는 연습만큼 정말 가슴 조이고 떨리는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가짜, 그러니까 모형 수류탄으로 먼저 좀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실제 수류탄을 갖고 다시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모형 수류탄, 더미 수류탄도 있고
또 일부만 그 아주 작게 소리가 들려서 이제 그런 그 후분만 훈련용 나는 것도 있군요. 그렇죠. 훈련용 수류탄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연습을 충분히 진행을 하고 예. 그리고 실제 수류탄 투척 연습을 하거든요. 아마도 이 신교대에서 훈련용 수류탄에 대한 연습이 사전에 있었을 거라고 그렇겠네요. 당연히 그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예상을 해보고 또 교관뿐만 아니라 훈련병도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걸 보면 안전에 대한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진 거 아닌가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핀을 뽑고 난 이후에 신속한 투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그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이게 실수인지 아니면 수류탄의 결함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실제 수류탄을 가지고 훈련을 하는 거는 군인으로서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는 예. 뭐 필수적인 일입니다. 수류탄 안 던져보고 전쟁 치를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 과정상의 이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었는지는 한 번 더 점검이 더 필요한 부분이고 뭐 어쨌든지 간에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서 훈련 도중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애도를 표하고 또 가족들에게도 위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과연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이게 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요. 어떤 사고 소식, 훈련 중에 있었던 수류탄 사고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제 제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단독 외교다. 아니다. 특별 수행원인데요. 뭔가 맞서고 있죠. 벌써 이제 꽤 됐는데 2018년 11월이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전 영부인이었던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이게 그 당시에도 조금 논란이 있는데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에 이 대목이 들어가면서 다시 논란이 시작이 좀 됐는데요. 우선 당시에 김성숙 여사가 특히 이제 타지말 방문한 걸 놓고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관련된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당시는 정부에서 사실상 만든 영상이죠. 이걸 좀 전해드렸는데 몇 가지 논란이 되는 지점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죠. 화면에 있습니다. 우선 이게 당시에 논란이 됐었는데 우선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에서 이렇게 밝혀요. 김성중 여사가 인도를 방문하게 된 것. 당시 어떤 공원 개장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 참석하는 게 주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인도 정부에서 본인에게 초청이 왔는데 뭐 이러저러해서 갈 수가 없었다고 했더니 아내를 보내달라고 요청이 왔었다. 그렇다면 인도 정부에서 김정숙 여사를 와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의미를 가서 방문해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대통령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외교부가 좀 자세한 설명을 내놨는데 당시에 인도 측에서 그 공원 개장 등과 관련해서 초청을 한 대상은 처음에는 외교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외교부 장관이 일정상 못 가게 되니까 그렇다면 문체부 장관을 좀 와주세요라고 초청했다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까지 됐어요. 장관 초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진 과정에서 이제 우리 측이니까 우리 정부가 되겠죠. 우리 정부는 영부인과 함께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인도 측에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인도 측에서는 그렇다면 영부인에 대한 초청장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초청이 이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쓴 설명과는 꽤 다릅니다. 상황이요. 자, 그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배현진 의원이 김정숙 여사가 정부 대표단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문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단장은 문체부 장관, 당시에 도종환 장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은 장관의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방문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첫 단독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지금요. 자, 우선 이와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인도 방문은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가 행사 주빈으로서 참석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성사됐습니다. That time we really wanted somebody higher to participate in the Utsav in Ayodhya. But that time I could not imagine that you will be so gracious that you will personally be present. 모디 총리가 참석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성사됐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에서 먼저 검토하고 인도에 요청한 셀프 초청이 밝혀졌습니다. 영부인의 혈세 관광에 대한 국민 여론을 의식해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승환 전 대통령 행정관.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성명과 지금 나오는 내용은 많이 다른데요? 문재인 대통령께 한동안 정치권에서 회자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굳이 이걸 본인이 회고록에 이렇게 긁어서 정치 쟁점화시키는 게 저는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데 이게 총리가 직접 대통령 참석을 요청했다라고 하는데 이 행사가 뭔지를 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행사는 2000년 전에 한국 김수로 왕에게 시집온 인도 여인 허왕우를 기념하기 위한 공원을 인도의 우다이프라데시에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공원은 인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도 지금 김해시에 만들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만들고 있는 공원의 규모는 한 200억 정도 규모거든요. 한 자치단체의 테마공원 정도의 수준인 거죠. 인도도 그 정도 수준에서의 공원을 만들고 한국 측에서 인사가 참석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행사를 준비한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국가의 행사가 아니고 자치단체의 행사라는 거고요. 인도는 제가 알기로 28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주에서 주지사가 주총리라고 표현하죠. 그 주총리가 도종환 장관과 함께 하는 행사였고 그 기념비에도 주총리의 이름과 도종환 장관의 이름이 같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 굳이 영부인까지 참석을 해서 400km나 떨어진 타지마할을 관람했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타지마할을 개인적으로 한 2번 정도 가봤는데요. 일 평균 방문자 수가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5만 명에서 7만 명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까? 그리고 디왈리 기간, 인도 최대 축제 기간은 하루에 15만 명까지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김정숙 여사는 디왈리 기간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갔는데 모든 관람객을 다 물리치고 갔다라고 하는데 일단 그 시간을 좀 비워놨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인도 측에서 강력하게 요청해서 마지막에 결정됐다. 그래서 뭔가 협의가 금박하게 이루어져서 간 것처럼 했는데 10만 명이 넘는 디왈리 기간에 10만 명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여러분 잠깐만 비켜주십시오 하고 저런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사진에 단 한 명의 관광객도 보이지가 않잖아요. 저 의자가 사진 찍은 저 의자가 다이애나 체어라고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사진 찍었던 곳이고 저곳에서 사진 찍기 위해서 정말 롯데월드 바이킹 타는 수준으로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다. 사전에 다 계획을 한 거고 가겠다고 통보한 거고 이 복잡한 것을 통째로 비워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요청에 의해서 긴박하게 간 것처럼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이거는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고 셀프 초청이었다. 그리고 또 이거는 그 외교라기보다는 정말 관광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쟁점이 과연 초청 과정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인도의 공식적인 초청이 먼저 있었나?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당시나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내용 보면은 인도 정부가 먼저 초청을 했고 그에 응한 거다. 그러나 지금 나오는 설명은 그게 아니라 중간 과정을 거치면서 먼저 우리 쪽에서 어떤 의사타진을 했고 그러나 초청한 거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과연 셀프 초청이냐 아니냐 이런 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요.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한 자격은 과연 무엇인가? 어떤 자격으로 간 것인가? 뭐 이거잖아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방문이 어려워지자 한국에 고위급 인사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것이고 외교 당국자들 간의 실무 협상 과정에서 김정숙 여사를 파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론 나서 인도가 김정숙 여사를 초청했던 것입니다. 도종환 장관은 정부의 공식 수행원으로 동행한 것입니다.
제가 이걸 자료를 가져왔는데 정부 대표단의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갑니다. 그 한 인도 방문의 단장은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부인의 정상 외교라고 하기도 궁색하죠. 수행원으로 갔기 때문에. 여선홍 전 청와대 행정가? 그러면은 지금 배현진 의원의 어떤 뭐 자료를 보고 좀 얘기한 건데요. 그 말대로라면은 김정숙 여사가 도종환 장관을 수행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예. 외교적인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정식으로 아니면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는 이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쟁점이 이제 뭐 셀프 요청이냐 아니면 인도가 먼저 요청이냐 이건데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에 따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2018년 7월에 인도를 방문해서 모디 총리랑 만찬을 합니다. 근데 그 만찬장에서 예. 이제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힌두교 축제도 있고 그다음에 허황후 관련된 기념식도 있는데 같이 공동으로 개최를 해보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외교부는 그 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부가 어제 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모디 총리 나오기 그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문재인 정부 이야기 말 들어보면은 인도 총리가 먼저 초청한 거고 그 초청이 이제 여러 차례 뭐 외교부 장관, 뭐 도종환 문체부 예. 장관 이야기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뭐 우리가 그러면은 그 김정숙 여사 대통령 영부인이 함께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셀프 요청은 예. 사실은 팩트가 아닌 거죠. 그러면 초청을 처음에 모디 총리가 7월에 예. 그러니까 7월에 인도 방문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그 공원 기념식이 있으니까 와달라는 초청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들었지만 사실상 안 된 거잖아요. 예, 그럼 그 그렇죠. 이후에 인도 정부에서는 장관 초청을 한 거잖아요. 그 외교장관, 문체부 장관이 갔잖아요. 고위급 인사를 참석해달라 이야기를 했는데 예. 어쨌든 이제 뭐 그 대통령 청와대 입장에서는 예.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계속 신경 쓰였는데 인도 측에서는 계속 이제 공문을 보낸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도 측의 요청이 진심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 고위급 인사 김정숙 여사가 가면 어떻겠냐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김정숙 여사가 오면은 정상급 의전을 해주겠다. 예. 이러면서 지금 뭐 타지말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타지말 뭐 방문객 이렇게 이제 뭐 입장 제안한 것도 예. 인도 측에서 정상급 의전으로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도의 정상급들이 방문하면은 예. 타지마할에 계속 갔어요. 예. 그러니까 프랑스 마크론 대통령도 인도 방문하면서 타지마할 갔고요. 뭐 캐나다 트리드 총리도 인도 가면 무조건 타지마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측의 뭔가 타지마할 방문도 우리 측의 요청이라기보다는 예. 어쨌든 뭐 인도 측의 약간 뭐 자신의 문화유산을 홍보하는 그런 뭐 이란 그런 플랜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김정숙 여사가요, 뭐 특별 수행원으로 갔냐 아니면은 어떻게 갔냐는 뭐 중요한 게 이제 그것보다도 예. 실제 인도 가서 뭘 했냐. 그러니까 그 김정숙 여사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모디 총리랑 단독으로 회담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대통령 영부인과도 만나고요. 뭐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그런 일정들을 했어요. 타지마할은 극히 그냥 작은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인도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쟁점, 두 번째 쟁점 정도 되겠네요. 지금 뭐 과연 이게 배우자의 단독 외교 그리고 초청 과정이 과연 어땠는가 이건데요. 또 다른 쟁점들이 좀 있는데 좀 정리해 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일단 방금 패널분들이 말씀하셨는데 타지마할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공식 일정 표현이 처음에 없었어요. 지금 알려지는 거는 현지에서 추가된 걸로 알려지거든요. 또 일각에서 어떤 뭐 정부 관계자가 얘기하는 당시에 얘기는 뭐 현지에 방문했을 때 인도 쪽에서 먼저 이 타지마할 방문 얘기를 꺼냈고 그래서 포함이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뭐 여기 좀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러니까 이게 김정숙 여사의 방문 자격이 이제 특별 수행원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 방문 예산 사실은 영부인이 방문하게 되면 수행원이 거의 20명 이상 뭐 이렇게 같이 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경비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외교 일정이라면은 외교부 예산으로 통상 가는 걸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문체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 지출했다. 우리는 외교부 출장. 여기서 우리는 외교부예요. 외교부는 외교부에서 간 출장자 여기만 지웠겠지 나머지 예산들은 다 문체부가 알아서 했다. 이겁니다. 이것도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와 관련된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일정상에 기재부의 순방 일정에 타지마할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된 일정 최종 막바지에 보고된 최종 보고서에도 타지마할 방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배정에
일정을 허위 보고해서 예산을 배정받았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런데 현지에 가서 일정표를 보면 막바지에 타지마할이 추가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정상급 인사가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한 것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을 방문해서 안동을 방문한 것이나 유사한 것이다. 외교 일정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최수영 전 의원, 지금 저 진성준 의원이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안동 방문과 좀 비유를 했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아니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 미국, 그러니까 영국의 총리보다 국가 원수보다 서열이 위입니다. 왕이죠. 왕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비유합니까? 그리고 지금 공식 수행원으로 갔냐, 특별 수행원으로 갔냐, 이것도 논란이 되는 와중에 제가 여기서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진성준 의원의 저 말은 국가가세를 넘어서 사실 왜곡이에요. 지금 그리고 뭐 이게 영부인 뭐 1호 외교다 얘기한 거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박지원 의원이 뭐라 했습니까? 2호 여사가 먼저 뭐 과거에 있었다. 사례가 있었다. 이거는 그거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유엔의 공식 초청을 받은 거예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뭔가 이 꼬인 해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더 꼬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사안 자체를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잘못 접근했어요. 마치 이 문제를 지금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참전이 민주당을 더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차라리 여기서 저는 출구 전략을 짜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면 할수록 꼬여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지금 저렇게 가다 보니 무리하게 가다 보니까 외교부는 우리 예산만 하겠다. 나머지는 알아서 문체부 예산에서 예비비로 4억을 편성합니다. 여기에 2억 5천만 원이 전용기를 띄우기 때문에 2억 5천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가 수행 경비고. 그리고 외교부는 여기에 대한 공식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나중에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영부인의 단독 외교가 아니라 이 얘기는 정말 외교를 빙자해서 그 영부인이 꿈꾸었던 것을 버킷리스트를 했다라는 일각의 주장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전당적으로 이건 방어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박찬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너무나 이게 추측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핵심은 외유성 출장이냐. 그러니까 시각이 그거죠. 지금 뭐 인도 갔는데 아니 갑자기 뭐 초청 대상 원래 장관이었는데 왜 갑자기 영부인이 가고 타지마할은 관광지 아닙니까? 왜 거길 가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시각과 아니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초청 와서 가는 건데 이런 시각인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타지마할을 의전으로 간 거냐 아니면은 타지마할을 가기 위해서 낀 거냐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가가지고 김정숙 여사가 무엇을 했느냐를 봐야 돼요. 그 원래 이제 허황우 그 공원 개장식 여기서 김정숙 여사가 이제 축사를 냈는데 당시에 이게 그 인도의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반향이 컸어요. 그다음에 모디 총리가 이 그 축사 내용을 축사와 허황우 이 공원 개장식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국과 인도의 우호 관계가 한 단계 발전됐다. 이 얘기를 갖다가 이 당시에만 한 게 아니라 수차례 언급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인도와의 관계 개선, 그다음에 경제적인 협력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힘을 실었잖아요.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한 거다. 그리고 타지마할 간 게 그게 주 목적이었다면 뭐 사실은 그 명분도 있는 거지만 다른 외국의 정상들이 인도를 방문했을 때도 의전 코스로서 들리는 곳이기 때문에 의뢰고 들어가는 코스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치 이제 주종 관계가 바뀐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연의 외교적인 역할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할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회고록이 마치 이 타지마할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킨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난 11월 달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과 고소고발이 있은 이후에 12월 달에 이 타지마할 외유성 관광 가지고 보수 측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중앙지검 형사 일부에 같이 배당이 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타지마할 논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렇다면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도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그 소위 말해서 김정숙 여사의 특검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지난 12월 달부터 이 사건을 물타기용으로 넣은 거고 지금도 예를 들어 세부적인 그 외교상의 그 협상 과정에 대한 그런 그 해명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야기 이런 부분 없이 이거 그냥 관광성 아니냐 이런 어떤 뇌피셜로만 사실은 공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어떤
이 타지마할 이 논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김정숙 여사의 김건희 여사의 이 소위 특검 논란에 대한 물타기용이다라고 해석되는 여지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이거 최수영 의원님, 물타기용이라는 시각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건 물타기가 될 수가 없죠. 아니 이 사안은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이를테면 뭐 그 순방 가가지고 뭐 쇼핑했다 이건 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봐요. 근데 그걸로 별개 쳐야지. 왜 김정수 여사의 문제는 이 문제가 제대로 된 외교냐 아니면 외교를 빙자한 외유냐 이게 본질인데 이 본질을 얘기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여기 왜 끌어들입니까? 사안이 달라요. 거기는 가서 김건희 여사는 가서 그 대통령 공식 순방에 따라가서 거기서 이제 약간 쇼핑을 했느냐가 이게 관건이라면 이거는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외유성을 공식적인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갔느냐 사안이 완전히 다른 거죠. 저는 제가 보기에 이 문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불거지는 이유는 사적 그 말하자면 계획들을 공적 영역에다가 이것을 포함시켜서 간 거잖아요. 이거는 왜 외교부가 보고서를 안 남깁니까? 나중에 문제가 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게다가 나중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의 전용기를 그건 이용하지 말아야 될 뿐 이용했느냐 이 문제도 또 논란이 되기 때문에 준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자꾸 김건희 여사의 물타기용이다 이 얘기는 정말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몇 가지 쟁점 얘기하는 가운데 아니 이게 왜 지금 거론이 되는 겁니까? 회고록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지금 여당에서는 계속 문제 삼았잖아요. 약간 이런 거예요 지금. 자 이런 가운데 요건 뭐 쟁점 중인데 마지막 쟁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했을 때 지금 오른쪽 사진이에요.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했어요. 공군 2호기. 그리고 거기에는 대통령 휘장, 뭐 표장 이렇게 표현하죠. 대통령 휘장이 딱 새겨져 있는 그 비행기를 이용한 겁니다. 근데요. 당시 이낙연 총리도 대통령 전용기 1호기 탑승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죠. 왜냐하면 이게 규정이 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대통령 표장에 관한 건 이게 공고인데요. 여기 보면 대통령 뭐 대한민국 대통령학교 이렇게 이 표장 뭐 휘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게 있는데 요거를 어떨 때 쓰는지를 규정해 놓은 건데 이 표장은 대통령 관저 집무실, 대통령이 임석하는 장소,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 자동차 등에 사용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는 곳에서만 저걸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낙연 국무총리 경우는 그 비행기 전용기를 대통령이 탑승 안 했기 때문에 그걸 가렸거든요. 근데 김정숙 여사의 경우는 그거를 그냥 드러낸 채 이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자, 요거요. 이승환 전 행정관, 요선홍 전 행정관 각각 정부는 다르지만 대통령실 근무를 해보셨어요. 두 분 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용기 이용한 거. 솔직히 말이 안 되죠. 대통령이 계시지 않은데 대통령의 휘장을 이용했다. 이게 노출된 자체도 상태에서. 말이 안 되는 거고 대통령이 타지 않은 전용기를 대통령이 공식 일정 외에 다른 누군가가 탑승했다? 저는 이것 자체가 지금 납득이 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저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뭐 여러 가지 법적 해석은 덧붙일 수 있겠지만은 저는 김정숙 여사가 2012년도에 냈던 책을 한 권 기억하는데 책 제목이 어쩌면 퍼스트 레이디였어요. 그 당시에 책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던 게 이미 대통령 영분이 된 것처럼 행동하네, 이미 그걸 넘어서 본인이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하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부인 시절에 김정숙 여사가 무려 48번의 해외 출장을 갔는데요. 근데 이게 다른 영부인들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이 갔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근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때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했다는 거는 정말 일각에서 제기되는 버킷리스트 채우기 아니었냐? 혹은 대통령을 돕는 배우자의 역할을 넘어서 본인이 그 지위를 활용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게 저는 이 대통령 휘장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의 드러나는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선홍 정유가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기 이용과 그다음에 그 전용기에 대통령 휘장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이용을 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요 지금 이제 굉장히 오래된 행정 규칙인데요, 휴장에 관련된 규칙인데 이게 정확히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조건 반드시 타고 있는 그러니까 현재 타고 있는 거에 휴장을 달아야 되냐 아니면은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 전용기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용기에 붙일 수 있냐 없냐 이거를 규정한 거라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조건 안 타도 뭐 휴장을 사용할 수 있냐 없냐 이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규정이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이낙연 총리가 이용했을 때는 가렸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예. 왜 이게 이제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는데요. 예. 그때 이낙연 총리는 공군에서 규정은 없지만 자체적으로 대통령이 뭐 안 탔기 때문에 가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규정 위반이냐 아니냐는 아직 이제 애매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 그러니까 전용기에 예. 휘장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거고요.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이 이야기를 굳이 이제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다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예. 바로 여기서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뭐 대통령 그 영부인께서 이거 외교 활동이 아니다 이런 의미였다면은 아마 휘장도 가렸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대통령이 그 대통령 영부인이 해외 정상과 실제 단독으로 회담도 하는 이런 외교 활동이었기 때문에 예. 의전상으로도 뭔가 다 해준 거죠. 그러니까 정상급으로 예를 들면은 같이 이제 뭐 청와대 스태프들도 굉장히 뭐 인원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거에 준하는 예우를 해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거를 배우자의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역할의 확대를 예.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 그거에 이제 본질이 있다고 봐요. 저는 김건희 여사도 충분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단독적으로 영부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줄곧 김건희 여사도 뭐 물론 개인적인 뭐 사법 리스크가 뭐 있지만 예. 뭐 어린이날 행사에 불참하고 이건 굉장히 아쉽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그 불교계 행사 같이 참석을 하면서 어쨌든 대통령 영부인께서도 앞으로 이제 정상회담에서 배우자 역할을 하실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굳이 이제 문제 삼을 필요 없다고 봐요. 무조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왜 영부인 뭐 배우자 역할을 하냐 예.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같이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역지사지의 관계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최수영 의원님.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을 억지로 쓰고 있는 게 여기에 이제 이게 1967년도에 제정된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표장에 관한 거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대통령 표장을 하는 거는 대통령이 계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제 그게 이제 전용기고 이제 뭐 하다 보니까 붙여 있는 걸 어떻게 또 뗄 수 있느냐. 대통령이 탑승하는 비행기니까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이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인도의 외무장관이 처음에 영접할 때 한 적이 있어요. 장관이 오실 줄 알았는데 너무 높은 분이어서 우리가 당황했다는 얘기. 거기에 저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규정이 어떻다 뭘 뭐 하다고 이렇게 못하게 할 게 아니라 저는 깔끔하게 인정하고 국면 전환을 해야지 이건 자꾸 끌고 들어갈수록 인도의 관계에서도 좋지 않을 뿐더러 저는 억지로 쓰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사안 놓고 지금 여야 국회에서 하는 얘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전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하니까 지금 물타기 하는 겁니까? 이런 반응. 반면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특검을 할 만하니까 한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맞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에 이 대목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내용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보고요. 다음은요. 오늘 나온 뉴스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가보죠. 제목 있습니다. 이탈표 얼마나 나올까? 자, 최혜병 특검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법안은 통과됐지만 거부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다시 국회로 가서 재의결 절차를 거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관심사로 떠오르는 거죠. 자, 오늘요. 이 거부권 행사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특검 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고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또한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여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거부한다.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 확실하게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독재에 더하여 행정 독재로 가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 박시환 교수님, 오늘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제 10번째 거부권 행사 이렇게 됐는데요. 오늘 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윤석열 정부 5년 기간 중에 예. 저는 기로에 선 결정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중요한 대목이었고 앞선 다른 법안에 대한 거부권과는 조금 그렇죠. 다르다 상황이. 대통령의 권한에 거부권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도 많이 행사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수많은 거부권과 오늘의 이 최혜병 거부권은 다르다. 왜 다르냐? 바로 수사의 대상이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 뭐 미국에서도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굉장히 많았지만 예. 자신과 관련된 그 사건에 대해서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거 행사하다가 발생한 게 워터게이트고 그걸로 쫓겨난 게 닉슨 대통령이에요. 미국에서조차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본인과 관련된 이 특검을 거부한 사례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난 총선에서 뭐 지난 2년 동안의 대통령의 낮은 국정수행 지지율은 둘째 치더라도 예. 총선에 분명히 이 최혜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왜 박정훈 대령이 뭐 소위 항명죄라는 이유로 수사에서 배제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충분한 심판이 저는 총선 민의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그리고 이것은 총선 직후 여론조사에서 또 반영이 됐어요. 당시에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고 특검 거부권 행사에 찬성하는 비율이 당시에 19%인가요?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럴 정도로 국민의 대다수가 특검을 하라고 국민이 명령을 하는데 예. 이 명령을 갖다가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은 국민 민의에 대한 도발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야당이 지금 앞서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모두가 반발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제 국민들의 저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총선 이후에 뭐 레임덕 또는 뭐 데드덕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이 레임덕이 데드덕이 되는 기로가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운영에 있어서 예. 굉장히 큰 기로에 섰고 그 잘못된 결론이 잘못된 거부권 행사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봅니다. 최수영 의원님, 네. 지금 야당에서는 오늘 뭐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뭐 심판 얘기를 또 꺼냈고요. 뭐 총선 때 했던 얘기인데 또 심판 얘기 그리고 또 아까 조국 대표가는 뭐 이승만의 말로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뭔가 강력히 뭐 경고한다까지 얘기했는데 오늘 이 모습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뭐 저도 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여론이 높다는 건 인정합니다. 여론이 많은 분들이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예.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대로 민의에서 확인됐다. 이번 총선 민의에 이게 확인된 사안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동의하기 어렵지만 예. 어쨌든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정부라는 거는 헌법 가치에 입각해서 정부를 운영하는 거지 여론이 높다고 여론에 매우 부합하는 행태로만 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치 이론에서 대중 추수주의라고 하잖아요. 대중만 따라갈 수는 없죠. 국민만 무조건 국민이 원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삼권 분립이라는 이른바 합법적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는데 헌법에 규정된 부분에서 본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만 만일에 그것이 이른바 좀 미진하거나 아니면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특검의 성격상 저는 보충성 예외성의 원칙도 들어가 있을 때 비로소 저는 대통령이 동의해 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도 여론은 높아도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오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여야 합의로 오는 특검법안이란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 받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번 국회가 이제 내일 다음 주에 마무리되는데 다시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것이 온다 그러면 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저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그러니까 지금 겨우 일주일 남겨둔 국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우리 정부와 대통령 보고 무조건 여론에 편승하시오. 아니면은 현재 적법적 제도적 절차가 이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력화시켜도 됩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가 조금 저도 고민스러운 지점이라고 봅니다. 자, 일단 거부권은 행사됐고요.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재의결 절차가 있을 것 같죠. 지금 야당에서는 뭐 이달 28일 정도로 날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재의결 되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걸 좀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요. 화면에 있습니다. 이게 표 계산입니다. 일단
현재 국회 이제 막바지잖아요. 이달이면 끝나는데 21대 국회가 지금 여기 보면은 가운데 295라는 숫자가 있거든요. 이 숫자는 뭐냐면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할 수 있는 현재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국회의원 지금 박탈된 분 그리고 또 수감되신 분도 있어요. 이런 분 다 빼서 본회의장에 나올 수 있는 국회의원이 295명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범야권이니까 이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간주되는 이 국회의원이 180명. 이거를 빼면 범여권은 115명이 되죠. 자, 그런데 지금 다시 국회로 갔어요. 거부권 행사 때문에. 이게 다시 재의결을 통해서 통과가 되면 이게 법이 되는 거거든요. 이 재의결이 될 기준은 3분의 2잖아요. 그러면 197표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범야권하고 재의결 기준을 표 계산을 해보면 17표 차이가 나오는 거죠. 17표. 그럼 이 17표가 범여권 아니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쪽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재의결을 통해서 통과가 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예요. 17표가 지금 관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여당 내에서는 이른바 이제 이탈표 단속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관련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의결 땐 찬성하겠다고 밝히신 분도 있어요. 들어보시죠. 윤재욱 대표님 그리고 제가 선두에 서서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당초에 진행하던 단일 대우에는 큰 이상 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최상병 특검 찬성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께 소신껏 체포동의안에 찬성 투표안을 그렇게 던지는 분들을 이탈표라고 저희들이 부르면 안 되죠. 이탈표라고 부르기보다는 소신 투표라고 부르는 것이. 이 특검법을 받지 못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거를 받았을 때 우리가 네. 얻는 게 잃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찬성표를 던지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저는 생각이 그런 쪽에 가 있습니다. 자, 지금 17표 요게 관건인 사항에서 지금 몇몇 여당 의원들은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지금 당 지도부에서는 이거 표단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입장 나오잖아요. 이승환 전 행정관. 네. 이거 이탈표 얼마나 나올까요? 뭐 영향을 미칠 만한 이탈표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있긴 있지만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의원총회와 이런 의원들 간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이 내용의 필요함과 또 부당함이 함께 나눠졌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수사가 지금 두 가지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것과 이 사건에 외압이 있었냐 없었냐를 밝히는 건데 우리 박창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이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로 이첩한 게 다시 회유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했다. 그리고 그 개입했다는 근거는 대통령이 경로했다라고 한 그 하나의 단서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근데 이 경로했다는 게 나중에 박정훈 대령한테 조사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김기한 사령관에게 들었다. 김기한 사령관은 15시간 동안 변호사도 없이 혼자 조사받으러 가가지고 나는 절대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한 적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기자회견 당시에 본인이 경로했던 포인트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아있는 생존자를 수색하는 것도 아니고 예. 사망자를 수색하는 과정에 왜 이렇게 무리했냐라고 하는 그 지점에 대해서 본인이 감정을 드러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게 왜 사령관까지 이렇게 기소를 해야 되냐라고 경로했다라고 하는 그 포지션은 그 포인트는 그 어디에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 대통령이 어느 포인트에 경로했는지 그 하나를 가지고 대통령실도 수사해야 된다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 그 경로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대통령에게 뭐 체면 치료해가지고 그때 왜 경로했습니까? 물어볼 것입니까? 이것은 성립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미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고 저는 예. 공수처가 이 사건의 일단락을 언제까지 짓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 미흡하다면 예. 대통령께서도 당연히 이거 특검 받겠다라고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특검 중에 단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된 적이 없습니다. 예. BBK 특검 당시는 뭐 있었다고 하지만은 그때도 이명박 후보 당시에 이미 승인을 했던 것이고요. 이거는 여야 합의가 있고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고 예. 그럼에도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은 특검으로 가는 것이지 지금 당장 정말 정치 공세용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 법의 기본 질서와 특검의 취지 자체를 저는 무색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탈표 얘기가 이제 정치권에서 계산하신 분들 꽤 있더군요. 얼마나 나올까? 여기저기 따져보고 이미 밝히신 부분까지 포함해보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요. 이탈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방향이 다른 또 이탈표 얘기를 하신 분이 있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에서 이제 이탈자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야권에도 건강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께서도 그래도 몇 분이라도 저는 정상적인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재 의원님, 그럼 이거는 무슨 소리인가요? 그 민주당이나 범야권에 지금 최대 다 출석하게 되면 180석인데 거기에서도 이 재의결 때 이제 반대하는 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뭐 지금 저기 예. 그 정책위 의장 성일종 의장님이 예. 뭐 약간 기대 사안이 아닐까 희망사항 뭐 이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뭐 무조건 다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까. 거의 이제 당론과 비슷한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기류가 강경하고요. 지금 오늘도 방금 이제 긴급 공지로 떴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천막 그 국회 안에 있는 천막 당사에서 난상 토론을 한답니다. 심야까지. 그렇게 이제 민주당의 분위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 22대 당선인 기준으로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21대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낙선자들이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이제 뭐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다른 당으로 가거나 무소속 신분이거나 뭐 이분들이 이탈표 쉽게 말하면 이탈표를 던지거나 아니면은 불참할 가능성이 뭐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전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아예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지금 뭐 쉽게 말하면은 그 찬성표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가결될 가능성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측은 조금 할 수 없다. 근데 다만 이제 박주민 의원님이 뭐 2주 전에 지금 뭐 여당 의원 뭐 7, 8명 정도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런 숫자로 보면은 17표까지 나와가지고 뭔가 이제 이번에 제2여길권이 무력화된다. 이것까지는 조금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21대 국회에서는 뭐 17표, 이탈표가 17표지만 22대 국회에서는 8표, 9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뭐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이거는 최병특검법 무조건 만약에 이번에 재의결이 부결이 되더라도 22대 국회 다시 법안을 발의해서 그때는 지금 범야권의 숫자가 더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인가요 지금? 예,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까 유희동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 굳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8표 그때는 8표는 진짜 장담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안 받는 게 그러니까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한 취지도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달 28일로 재의결 날짜가 대충 잡히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들어보셨지만 여당에서는 지금 표 단속한다.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 있고요. 야당에서 나온 말은 여당 쪽 인사분과 접촉해서 찬성적으로 좀 어떻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서로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다려봐야 됩니다. 과연 어떤 결과 나올지요. 자, 다음 주에 넘어가 보겠는데요. 갑자기 이분들 설전을 벌이고 계세요. 굉장히 묵직한 여권의 정치인들이신데요. 어떤 정책적 주제를 놓고서입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직구 놓고 돌직구 공방, 이게 직구, 해외 직구를 말하는 거죠. 최근에 정부가 이 정책 냈다가 엄청난 비판, 반발 쏟아 뜨거 하면서 걷어들였잖아요. 근데 이걸 놓고 서로 공방을 지금 또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럴까 이건데 일단 어떤 분과 어떤 분이 공방을 벌일지는 다음 준비된 영상에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이 최근에 하신 말씀들이에요. 본인의 어떤 생각들인데 꼭 이 주제하고는 관련은 없지만 어떤 짐작은 좀 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선거 끝나면 유학 갈 거라고요? 저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제 말을 지키고 끝까지 공공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 정말 애썼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어려운 와중에 정말 몸 바쳐서
건강 상해가면서 열심히 한 거 인정하는데 정권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치고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는 것은 참 그건 사실은 좀 피했어야 되는 전략이었어요. 이게 시차도 있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 살짝 뭔가 긴장감은 좀 느껴지긴 하네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에 정부의 이 해외 직구 규제, 이른바 이제 안전 규제였죠. 이걸 가지고 뭐 수입을 막겠다 어떤 이런 취지 설명했다가 이걸 다시 걷어들인 거잖아요. 이 사항이 있었는데 당시에 요 정부 규제가 나왔을 때 뭐 유승민 전 의원 등등등 정치인과 함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정부 정책을 비판했어요. 이거 뭡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판했죠. 그리고 정부가 이제 걷어들였는데 이 사항을 놓고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외 직구 관련해 정부가 손 놓고 있었다면 그것이 문제다. 이건 정부 얘기를 약간 맞는 방향이라고 얘기하는 거였죠. 그리고 정부 정책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잘 보세요. 비판의 방향이 지금 처신이라는 얘기 썼어요. 그러면서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여당 중진이면은 뭐 선수가 한 3선 이상쯤 되는 국회의원 이렇게 느껴지나. 그러면 대표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 등등등 다른 중진 의원들이 이거 쓴소리하신 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들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갑자기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이에요. 아니 서울시장께서 저의 의견 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던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의 저 반응을 본인한테 한 걸로 받아들였어요. 본인한테. 처신이라고 하셨던데요. 아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처신이란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또 받아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자 오세훈 시장이 또 반응을 보여요. 처신이라는 표현 쓴 것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SNS에 이렇게 막 여당 정치인들이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거 이거는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거까지 딱 붙입니다. 요거는 한동훈 전 위원장 겨냥한 것 같죠. 아니 여당 정치인이 SNS로 의견 제시하는 거 이거 가급적 최소한 하셔야죠. 뭡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박찬희 교수님. 아니 오 시장은 처음에 유승민 전 의원 등등등 중진을 겨냥해서 한 얘기였거든요.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왜 반응을 보인 걸까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스탠스는 기회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소위 그 총선 백서를 둘러싸고 당내 이제 주도권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 중심에 소위 전당대회에 나오지 마라 너 이제 이런 것과 아니다 좀 나와달라 이것 사이에 갈등이 사실 존재했잖아요. 그 동안에 언론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른바 목격담 정치를 해왔는데 최수영 평론가 예전에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스탠스가 바뀔 거다. 뭐냐 하면은 메시지 정치로 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직구 규제에 대한 메시지 정책적 비판 메시지를 냈죠. 그렇죠. 메시지를 냈고 본인에 대한 공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다 또 언급을 했습니다. 당내 그것도 중진에 대한. 근데 이 중진의 얘기가 내용이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여당 중진인데 정부의 쓴소리 있고 너무 대놓고 하는 거 그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쓴소리 할 건 해야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사실 오세훈 시장이 뭐 아니 중진쯤 되시는 분들이 뭐 여당 내 야당이 돼야지 야당보다 더한 여당이다 뭐 이렇게까지 비판했거든요. 그렇죠. 자, 이 얘기는 앞서서 정부의 그 직구 정책에 대해서 비판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메시지가 나왔을 때 본인이 전당대회에 나오면 현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는 할 부분은 하겠다는 거구나. 이걸 분명히 한 거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거고 그리고 그 전당대회 이후에 본인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은 어떻게 당을 이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위 말하면 추측이 가능한 이제 그런 메시지들이 지금 연이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까지의 목격당 정치를 한 단계 업시켜가지고 전당대회에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스탠스 예. 이런 부분들의 일말을 좀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한 해석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걸 시간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비판을 하죠. 그리고 당시에는 유승민 전 의원 등등 다른 정치도 같이 비판을 해요. 같은 내용의 비판이었어요.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이 그 비판하신 분들 향해서 아니 중진쯤 되신 분들 처신이 뭐 그렇습니까? 라고 비판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물론 유승민 전 의원도 반응이 있었어요.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갑자기 거기에 뭐랄까요? 참전이라고 할까요?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참전에서 비판한 것에 대해서 다시 오세훈 시장이 또 반응을 보였고요. 이겁니다, 지금. 그런데요. 그 반응을 보인 내용을 조금 더 좀 더 정교하게 추려서 보면요. 다음 내용이 있습니다. 약간 뭔가 방향이 있어요, 각각. 오세훈 시장이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중에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아니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약간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듯한 분위기가 났어요. 반면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아니 방향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 되지 않습니다. 선의로도 나쁜 결과 나올 수 있어요. 정부 정책을 계속 비판하죠. 최수용 전 의원님.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입니까 지금? 그렇죠. 이게 시각이 됐는데 저 여기서 재미있는 지점 하나가 예. 이 설전을 두고 원래 그 오 시장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원 당선자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예요.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등장을 그러니까 하면서. 분명히 처음에 관역은 이 두 분을 향했는데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 등장하고 참전함으로써 이 두 분은 의문의 일패를 당했고 처음에 오세훈 시장은 중진이라는 그렇죠. 표현을까지 썼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데 왜 한동훈 위원장이 이 타이밍에 들어왔을까? 한동훈 위원장이 여당 중진이라는 말을 아주 보니까 자의적으로 잘 해석한 것 같아요. 광의의 중진입니까? 광의의 중진. 그러니까 저는 넓은 의미의 영선 중진인데 이게 뭐냐면 본인은 사실 영선이고 비대위원장 한 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에 참전함으로써 지금 그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사라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한동훈은 반윤으로 가냐? 그럼 오세훈이 친윤으로 가냐? 지금 이 논쟁으로 지금 약간 지금 각이 바뀌어졌어요. 뭐가 방향이 약간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재밌는 건데 이렇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 자세라는 말에 가지고 들어왔던 이것 하나로 바로 지금 이 구도 자체가 본인이 앞으로 갈 수 있는 정책 스탠스를 보여준 게 되는 거예요. 정부 정책이라고 방향이 맞다고 무조건 올냐?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라고 하는 말은 최소한 본인은 앞으로 친윤에 서지 않겠다. 비윤과 반윤으로 가겠다는 메시지를 한 거고 저는 오세훈 위원장은 이 기회에 또 뭘 보이고 싶어 하느냐. 비록 이제 KC 오세훈 인증이나 위원장이라 오세훈 시장이죠. 오세훈 시장. 오세훈 시장은 KC 마크를 가지고 본인이 들어왔지만 본인은 보수의 가치, 즉 이게 안전이냐 소비자 권리냐가 논쟁이 붙는데 보수의 가치는 소비자 권리보다는 안전에 방점이 있어야 한다라는 걸 보면서 나는 보수에 내가 주류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의 싸움 때문에 보면 이게 말하자면 지금 설전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다른 분들이 이 관역에서 비껴나가고 있다. 이게 오히려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유승민 전 의원 등등 다른 중진들이 의문의 일패 아니냐 지금 갑자기 이 여론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이런 가운데요 지금 이게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설전이 끝난 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일단 어제 정부가 어떤 정책 구상 뭐 검토 중이다 이거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밝힌 게 하나 있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이것도 정책이에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어제 정부 쪽에서 밝혔어요. 요새 그러니까 연세가 높으신 분들의 교통사고가 좀 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고령 운전자는 면허를 주되 허용하되 조건부로 그러니까 이런 조건인 거죠. 운전 능력 평가를 해서 야간 운전을 못하게 한다든가 고속도로는 못 나가게 한다든가 속도를 제한하든가 이런 거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또 빠르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요.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되고 충분히 설명해야 됩니다.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반대하고 있는 거군요. 누가 봐도 반대하는 의견을 또 낸 거예요. 비판 의견을. 이게 한동훈 전 위원장. 앞서서 무슨 이 직구 관련된 거 비슷하죠? 정책적 의견을 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세훈 시장 움직임이 또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총선 이후에 서울 지역의 당선인 낙선인들 만났잖아요. 그거는 많은 분들이 서울시장이니까
서울 지역의 정치인들 만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설명했어. 그런데 이번에는 경기도 당선인들과 오찬을 한답니다. 24일에. 여기 보면 이름이 있죠? 안철수, 뭐 송석준, 김용태, 김성교 등등등 6명. 공관이래요? 장소는 지금? 근데 경기도 당선인이에요. 이승환 전 행정관. 서울시장이 경기도 지역에서 국회의원 당선되신 분들과 만난다. 이건 서울 지역 의원들 만나는 거하고 약간 다를 것 같은데요. 이거 뭐죠? 서울 지역 의원들은 다 만나셨으니까 경기도 지역 당선자들 만날 수도 있는데 이제 예. 몇 안 되니까 뭐 그렇게 몇 안 된다. 예, 몇 안 되니까 슬프지만 몇 안 되니까 예. 두루두루 그러면은 너무 많으면 안 예. 만났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으면 만나서 또 얘기가 커지니까요. 6분밖에 안 되니까 슬프지만 저게 현실이라고. 아니, 근데 이게 서울 네. 권역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서울시장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 거대 수도권에 하나의 큰 틀로 봐주시고 또 수도권에 이제 메가시티 서울 이슈도 있으니까 그런 예. 부분 함께 나누면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위원장 예. 간의 설전. 이 설전의 디테일을 떠나서 예. 이 두 분이서 정책적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때론 논쟁하고 사실 플러스, 토론이 붙은 셈이에요. 네, 지금. 플러스 유승민, 나경원 이런 분들이 함께하는 비주얼 자체가 너무 좋다. 아, 긍정적으로 네, 비주얼 비주얼이 자체,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비주얼도 좋고 내용도 좋다. 그리고 또 여기에 우리 최수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큰 두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유냐 안전이냐. 이게 정말 정치권에서 정책을 가지고 좀 품격 있는 논의가 소비자 선택의 자유냐 아니면 그 물건에 대한 안전 이런 거 따져봐야 되는 거냐. 네, 그런 부분이 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 빌드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번에 나온 KC마크 관련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2017년 겨울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 전환법이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소상공인들이 다 등 돌릴 정도로 엄청난 큰 이슈였는데 그때도 자유냐 안전이냐 과연 이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 먹고 사는 문제냐 아니면 소비자의 안전이냐 이 문제였거든요. 그때도 이거 일단락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런 정치권에서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이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또 한동훈 위원장 이제 목격담 정치에서 메시지 정치 넘어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다음 스텝은 이제 회동 정치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누굴 만난다? 네, 누구를 만나서 어디서 회동했다라고 하는 그게 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팬덤을 조직화하는 뭐 당원 모집을 하거나 하는 게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 왜 이렇게 빨리 하냐, 조급한 것 같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동훈 위원장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7월 중순쯤에는 전당대회 한다고 가정했을 때 6월 첫째 주에는 후보 등록해야 됩니다. 그럼 그때까지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행보나 어떤 스케줄을 지금 이제 계산하고 있구나. 그런 와중에 오세훈 시장이나 나경원 당선자나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함께 이 보수 정치의 방향성을 논의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승환 전 행정관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최근 행보에 대한 의미는 상세하게 설명하신 반면에 오세훈 시장이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들 당선되신 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짧게 애둘러서 피해 가신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어요. 요거는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는 여선훈 전 행정관께 오세훈 시장이 왜 경기도 지역 당선인들과 만나는 걸까요? 글쎄요. 사실은 약간 좀 의아한 측면이 있죠. 뭐 서울 지역 당연히 뭐 당선인 만나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지금 서울 권역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울 외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과 논의할 게 없거든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아, 따지고 보면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는 뭔가 서울시장으로서 행보가 아니라 여권의 뭐 잠재적인 뭐 대권 주자, 잠룡, 아니면은 뭐 여권의 뭐 리더,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특히나 지금 오세훈 시장의 뭔가 행보들을 보면은 아까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 보수, 뭐 약간 이런 정책적인 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보수 그리고 또 최근에는 중도 관련된 메시지도 굉장히 상당히 많이 냈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오세훈 시장이 수도권 의원들, 그러니까 경기 지역 다 경기 인천 포함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이게 품는 뭔가 이 수도권의 이제 황태자, 왕자 이런 이미지를 더 확실하게 굳히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만남들을 뭐 확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저희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아니 속도가 너무 빨라졌어요. 아, 반응 속도가?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원동력은 예. 그러니까 등판을 해야 된다는 원동력은 사실은 동정론이었거든요. 자꾸 때리니까 한동훈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 이거였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 자신감을 얻었는지 속도가 너무 빨라졌다. 지금 SNS 댓글도 한 달 만에 두 번째 글이 나왔는데 지금 며칠 안 돼서 또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뭐 새로운 정책적 이슈도 또 제기하고.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너무 속도가 빨라지면 한동훈 동정론은 사라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확한 시점은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 일정이라도 나오고 나서는 약간 속도가 빨라져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박찬호 교수님께 짧게 시간 드릴게요. 뭐 하실 말씀이 꼭 있으시다고 지금. 지금 이제 홍준표 시장이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참전을 안 했는데 그동안에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견제구를 던질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오세훈 시장이 견제구도 마찬가지인데 일관돼요. 보수의 가치에 무게를 굉장히 많이 둡니다. 그러니까 즉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견제하는 기존의 보수 주자들은 보수 가치에 무게를 실으면서 이 얘기는 다음 대선 국면에서 소위 말하면 당심의 무게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거고 반면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민심 변화, 쓴소리, 차별화 여기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향후 원내 소위 전당대회 때 대립구도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 보수 내의 주도권 경쟁에서 보수 가치 대 소위 차별화 이것이 향후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역할 관계로 이어질지 대립 관계로 이어질지 굉장히 관심 가는 부분입니다. 자, 여선운전 행정관이 아무리 봐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방송을 뉴스와이드를 보는 것 같다 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고 계시면요 공식적으로 인터뷰 요청 지금 드려보겠습니다. 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 시각을 보니까요 오후 6시 26분 거의 다 지나가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요 MBN 뉴스와이드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가수 김호중 씨 여러 가지 논란 나왔죠. 일단 오늘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기자들이 기다렸죠. 이른바 이제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모습일까, 어떤 얘기를 할까. 그런데요 못 봤습니다. 기자들도. 화면 좀 볼까요? 오늘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지하 주차장으로 그냥 들어갔어요. 차량으로. 그 취재진들이 뭐 얼굴을 보거나 뭐 질문할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일단 이래요, 오늘. 최민용 변호사? 오늘 왜 포토라인에 안 썼을까요? 언론에서는 기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물어볼 게 좀 많이 있었고 이 변호인의 조언에 따른 걸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예, 충분히 변호인의 조력이 있었다고 보이고 원칙상 그 경찰청 그 공보 규칙에 의하면 비공개 출석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의적인 경우에 이제 공개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그 김호준 씨 변호인에 의하면 일단 변호인을 통해서 그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고, 경찰 쪽에 비공개하고 싶다는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청도 그 담당 경찰서인 관할 경찰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원칙에 맞춰서 비공개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회적 주목도가 너무 높아서 사실은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모두 예상과 달리 비공개 출석을 했고 원래는 이제 변호인이나 어떤 그 소속사의 입장을 통해 가지고 뭐 입장을 표명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었는데 이렇게 비공개 수사를 방식을 취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납득이 가진 않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 되면은 본인이 사과를 했어요. 인정돼요.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정도의 모습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봤던 화면 다시 한번 불러오죠. 자, 지금 홍종선 연예전문기자 나와 계신데요. 그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고 이성균 씨 상황 지난해입니다.
달라요. 당시는 비공개 요청이 있었는데 경찰이 거부해서 포토라인에 섰거든요. 공개 요청되고 질문도 받고 다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뭐가 다른 겁니까? 일단 오늘 김호중 씨 출석에 대해서 도둑 출석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말씀드리자면 여기 이 김호중의 이 사고 미조치 이 사건은 지금 거짓말에 거짓말이 이어지면서 많은 국민들도 이미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받으셨고 화도 나셨어요. 이러면 포토라인에 서서 정확하게 사과 말씀 드리는 게 맞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번에 분명히 경찰이 밝혔습니다. 공보 규칙대로 하던 대로 했다. 그렇다면 이성균 씨는 왜 공보 규칙대로 하던 대로의 예외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그때하고 지금은 뭐가 다른 거냐. 그러면 이번에는 사고 미조치고 그때는 마약이었어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지금은 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고 본인도 인정을 했고 당시 이성균 씨는요. 국과수에서 1차, 2차 정밀 검사까지 했지만 마약이 음성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10월 28일 출두 때 이성균 씨가 본인이 당연히 요청하지 않고 국민께 사과드렸어요. 그냥 심려를 끼친 것만 해도 죄송하다. 일주일 뒤 11월 4일 출두 때도 역시 본인이 또 요청하지 않았어요. 또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49일이 지나서 12월 23일에 출두할 때는 그 전부터 이미 변호인 통해서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래서 또 거죠. 그때 또 공개가 됐고. 그리고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에 경찰서가 문을 나섰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이틀 뒤에 집을 나서서 그 다음 날 12월 27일 오전 10시 30분경 발견이 됐었죠. 지금 사실 사안이 전혀 다르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왜 김호중은 되고 비공개 출석이 이성균은 안 됐나. 사실 이게 저만이 하는 생각이 아니라 오늘 많은 국민들이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일단 다른 모습이에요. 지하 주차장으로 출석 그리고 계속 경찰 쪽에 출석할 때 공개가 된 모습. 비공개 요청이지만 또 거부됐던 당시 이성균 씨의 모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워낙 뭐 변명을 많이 했는데 이게 뭐 번복이 되고 뒤집히고 뭐 거짓말했다 논란까지 겹치고 겹치고 있는데요. 일단 하나씩 쟁점 좀 보겠는데 일단 두 가지가 준비되는데 우선 첫 번째 좀 보겠습니다. 요거 좀 보면은요. 일단 김호중 씨가 저 이른바 뺑소니 사고죠 지금요. 그거 뭐 본인들 다 알고 있고 다 인정되는 거니까요. 이 사고 직후에 본인이 입던 옷을 매니저가 입고 그리고 경찰 출석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뭐 사고를 냈다라고 자진 신고를 한 건데. 이거요. 이거 김호중 씨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따져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많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근데 지금 소속사 대표가 며칠 전에 본인이 지시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럼 김호중 씨는 본인의 옷을 벗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몰랐을까요? 자신의 옷을 당시에 사건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옷을 매니저가 입게 하는 행위도 과연 의도가 없었다고. 단순히 그냥 나 뭐 그 옷 입고 싶으니까 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어떤 행태를 보인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쟁점 중에 하나가 남아있고요. 그 또 다른 거는요. 다음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 또 무슨 캔맥주 나오거든요.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본인은 경찰서 안 갔죠. 그리고 다른 지역 호텔로 가서 숙박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때 이게 이제 날짜가 바뀌어서 9일 날 사고가 났고 그 다음날 10일 새벽이잖아요. 1시 50분 오전에. 캔맥주 4캔을 구입을 합니다. 지금 음주운전을 본인이 했다고 시인했는데 4캔을 구입했어요. 이 캔맥주를 구입한 이 행위는 무슨 의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건? 아무래도 그 사고 발생 당시 전후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약간 수사기관에 호통을 주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지금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시인을 했지만은 원래 당초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시인한 적이 없고 그럴 경우에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혹시라도 음주 사실이 뭔가 발견이 되거나 파악이 될 경우에 사건 발생 후에 마신 것이기 때문에 나 그 이후에 마신 거다. 나중에 뭐 지금 경찰 그 수사 관계자 입장에서는 지금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한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혼선을 줄 수 있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방금 봤던 화면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내용 때문에요. 검찰 쪽에서도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지금요. 여기 보시면
의도적인 추가 음주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하는 거를 지금 검찰이 법무부에 건의했어요. 규정 만들어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꽤 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나 김호중 씨 사례가 뭔가 촉발제 역할을 한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일단 그렇고요. 일단 홍준선 기자. 네. 지금 김호중 씨가 이게 많은 분들이 혼동되는 게 김호중 씨하고 김호중 씨 측에서 지금 인정한 혐의와 여전히 의심받고 있는 혐의가 있잖아요. 이거 좀 정리 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네. 처음에는 김호중 씨의 소속사 대표가 음주운전은 부인하면서 다만 사고를 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황장애가 와서 200m 가서 멈춰서 있다가 그 현장에 다른 매니저들이 와서 이 김호중은 본인이 좀 조용한 데 가서 있어라 피신을 시켰고 다만 그러니까 운전자를 바꿔치기 지시한 것도 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럼 처음에 애초에는 뺑소니만 인정한 거군요. 딱 뺑소니만 인정을 한 거고 운전자 바꿔치기도 내가 시켰고 그런데 또 SD카드 그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는 매니저의 자의적 판단으로 훼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사실 김호중 씨도 경찰에 출두해서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시인한 건 아닙니다. 뺑소니 맞습니다 하고 갔는데 이제 추궁 끝에 경찰이 증거를 내밀며 추궁을 하자 이제 음주운전까지 시인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 더 인정하게 됐어요. 운전자 바꿔치기 인정한다. 왜냐하면 본인이 옷을 벗어줬다. 이 정황까지 나오니까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네,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속사 대표나 김호중 씨나 그래도 이거는 김호중이 안 했어야 하는 게 그 문제 SD카드 훼손 이 파손 부분은 전혀 몰랐다. 손을 긋고 그건 있습니다. 매니저 단독 행동이다. 네, 단독 행동이다. 그렇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민희 변호사, 일단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인정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일각에서는 뭐 이 정도면 심각한 처벌이 아니고 뭐 집행유예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 거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일반적인 관행으로서 그 실무상 음주운전이나 뭐 사고 위주체 이런 경우에는 초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특히나 지금 뭐 수사기관이 정확하게 의율하고 있는 법령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증거인멸 뭐 또는 범인 도피 교사 이런 것들이 의율이 돼서 처벌을 받는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 같은 경우에 사법방해 요소가 있는 중함 처벌을 받게 되는 그 범죄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벌금보다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지금 의심받고 있는 게 이른바 그 SD 카드, 그 칩이 지금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 과연 관여를 했는가 어떤가 이 부분도 아직 명확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 옷은 분명히 갈아입어서 다른 사람이 줬어요. 근데 그거를 시킨 거냐 이것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그런 것까지 다 만약에 혐의가 확인된다면 굉장히 처벌수가 높아진다 이겁니까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소속사 대표는 이게 혈족 관계라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리 인적 관계라고 하더라도 뭐 관계 법령에 따라서 처벌의 가능성 좀 낮을 수 있지만은 뭐 인적 관계라고 해서 뭐 감경 사유로서 이런 범죄 행위를 함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친족 관계나 인적 관계가 적용됐다는 부분은 감경 요소로 작용은 될 수 있지만 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조사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나올 때 모습은 또 지하로 차 타고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는 모습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많은 분들이 이 얘기 하시는데 지금 김호중 씨가 음주를 시인했잖아요. 근데 엄격히 말씀드리면 음주 측정기를 통해서 숫자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원칙상으로는 음주운전에 관련된 그 판단 근거는 당시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뭐 체열이나 호흡을 이용해서 음주 측정을 해서 알코올 농도를 확인해야 되는데 음식적인 그 농도 수치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하지만 이제 그게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엔 사후에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계속 여러 이야기가 나왔던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어떤 지적 증거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이제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여러 가지 뭐 판례상으로 위드마크 공식이 뭐 100% 뭐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과거에 재판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요? 그렇죠. 뭐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뭐 유명 개그맨 분도 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형사
그 재판이 진행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바도 있고. 시인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형사법상 이제 아무리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자백을 하더라도 그 이를 보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내지 뭐 인적 증거, 물적 증거가 있어야지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도 아니 뭐 경우가 본인이 술을 마셨다고 인정을 하는데 처벌이 안 될 수도 있다고요?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의문도 갖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가수가 일단 그 이제 당장의 어떤 알코올은 아니지만 그것이 간을 거쳐서 소변으로 나왔을 때 그 대사체 부산물 이 부분이 보통의 다른 음주운전자보다도 훨씬 많았다. 60배, 일반적인 경우보다 60배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국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 전에 음주를 했다. 말하자면 사고 후에 캔맥주 4캔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 전 음주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내놨고 저는 법원에서 재판부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인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뭐 수사 사항을 좀 지켜봐야 되고요. 이런 가운데요. 지금 김호중 씨는 가수예요. 그리고 최근에 공연이 많이 잡혀 있었고 지금 공연을 이런 상황에서 계속 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거든요. 일단 그와 관련된 모습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앞에서 항상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수 김호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홍준성 기자, 지금 김호중 씨 측에서는 좀 공연을 뭐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지난 주말에 공연이 있었고요. 23 이스라엘도 뭐 양일 걸쳐 공연이 잡혀 있고 그 이후에 6월에도 있고 뭐 이렇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김호중 씨 쪽에서 공연을 하겠다는데 뭐 설명에 드는 거 보면 설명이 나오는 거 보면은 뭐 개런티도 없이 출연을 하는 거다. 근데 뭐 약속했으니까 가야 된다. 이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지금 논란 속에? 저는 지금 이 콘서트 강행에 있어서 김호중 씨 측이 내세우는 논리가 경제 논리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처음에는 너네가 위약금 물려고 위약금 무서워서 이렇게 콘서트 강행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이번 23일, 24일 공연만 해도 이게 만약에 개인이 취소하려고 그러면은 30% 공연 티켓의 30%의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김호중 씨 측이 부담을 하겠다는 거고 그게 뭐 대략적으로 계산해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 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계산이 나와요. 그럼 마치 지금 김호중은 잘못은 했지만 어떤 도의는 지키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지금 약속은 지키고 도의는 지키고 있다. 주고 있고 그래서 공연 지금 아직까지 취소를 하지 않은 관객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섭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나는 관객들을 위해서 저를 기다렸던 관객들을 위해서 공연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인 걸 보여주는 거라는 그런데 겁니까? 저는 굉장히 이게 이율배반적인 게 예. 김호중 씨가 사고를 내고 열흘 동안 소속사는 여러 번의 입장문을 냈지만 한 번도 사과문을 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9일 밤에야 사과문을 냈는데 정말 뭐 6, 7줄 너무 짧습니다. 딱 5문장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자녀들의 눈에 비친 지금 2024년 오늘 김호중 씨 사건과 관련된 좀 이 풍경을 좀 마음속으로 스케치를 해봤습니다. 이 학생들이 볼 때, 어린 학생들이 볼 때 아, 저렇게 이건 분명히 범법행위잖아요. 잘못을 하고도 계속해서 본인의 일을 해나가는구나. 그러면 반성은 다음에 할 거예요? 아니면 미뤘다가 할게요?인가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또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일이 다 경제 논리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너무 매진된 상황이고 보실 관객이 많아서요. 그리고 이번 23일, 24일 공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일에서 베를린 필하모닉이 오고 미국에서 뉴욕 필이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세계 한 4개국에서 굉장한 이 필하모닉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공연을 무산시킨다? 이거 위약금이 너무 커요. 자꾸 그럼 우리는 결국 앞으로 돈하고 관련된 경우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면 또 잘못했어도 사과하지 말고 할 일은 해야 돼. 이래야 될까요? 저는 지금 나름의 이유들은 있겠습니다. 공연 주최 측에도 있고 김호중 씨 측에도 있지만 굉장히 근본적인 것. 그동안 어떠한 연예인들도 적어도 음주운전을 했다? 바로 반성했고 바로 고개 숙였고 바로 활동 정지했습니다.
지금 공연 일정 보면요. 지난 주말에 이미 지나갔죠. 저건 뭐 경남 창원고는 끝났어요. 이틀 동안. 그 당시 저 공연을 놓고도 말이 많았는데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23, 24에 잡혀 있는데 지금 또 불참 쪽 하는 거 나오죠. 그리고 뭐 로고 쓰지 말라는 입장 나오고요. 그리고 또 6월에도 공연 있는데 공동 주최 또 불참. 그러니까 뭔가 반발도 있고 약간 불편한 기류가 있는데 일단 계속 공연을 하겠다. 그리고 무료라도 하겠다. 그리고 어떤 공연은 노 개런티인데 약속을 지켜서 간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이 공연 강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음 최근에 이제 이 공연을 예매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티켓을 하신 분들. 근데 또 취소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 그러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좀 있는데요. 일단 23, 24일 공연 관련해서는요. 요거 티켓을 판매 대행을 했던 어떤 이 기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취소 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여러 불편한 감정을 느끼신 분은 취소라는데 2만 석 중에 약 5,600석 정도가 취소됐다 그러네요, 지금.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히려 6,000석이 취소됐다가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하는데도 오히려 취소석이 줄었어요. 뭡니까, 한 300석, 400석이 줄었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일각의 해석은 결국은 김호중 씨 팬들이 그 나온 잔여석을 다시 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고 그중에서도 이 공연이 15만 원에서 23만 원인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15만 원짜리보다 VIP석 23만 원짜리가 오히려 더 지금 잘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현상입니까? 그것도 이거? 또한 뭐 김호중 씨 팬, 또 일부 팬 전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 일부 팬들의 또 표현이고 뭐 김호중 씨를 향한 그런 뭐 응원, 사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이게 민심하고 일치하느냐 그건 또 저는 좀 다르지 않나 개인적 생각입니다. 지금 이거 김호중 씨 이제 팬덤이잖아요. 이 팬덤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김호중 씨 논란 시작될 무렵에는 팬덤들이 뭐 응원한다, 믿는다, 신뢰한다, 지켜주겠다 뭐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전체는 아니고요. 좀 흔히 말해서 이탈은 생겼습니다. 뭐 어떤 갤러리, 팬 갤러리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참담하죠. 소속사 측에서 계속해서 거짓을 밝히다 보니까 참담하다 하면서 경찰이 이 법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라. 엄정하게 이제 수사해달라. 구속까지도 언급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트바로티라고 해서 이제 트바로티는 트로트, 이제 파바로티 합한 것이죠. 트바로티 이 팬들은 이제 좀 다르죠. 함께 반성한다. 고개 숙인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더 선한 영향력 펼치겠다. 이 얘기는 계속해서 사랑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요. 지금 팬들의 마음, 이탈이 생기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크게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소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김호중 씨가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팬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번 공연만큼은 마지막 공연이다 이런 마음으로 콘서트를 강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봤을 때 이게 자충수가 될지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김호중 씨가 정말로 그 팬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됐던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됐고요. 물론 이제 반성문에 본인이 저의 뭐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지만 만약에 감출 게 없었다면 누구나 교통사고는 낼 수 있고 그럼 깊이 사과하고 이후에 배상 보상 문제에 대해서 약속하고 이랬으면 간단했죠. 그런데 지금 드러났지만 감출 사실이 있었죠. 일단 그중에 가장 큰 하나가 음주운전이죠. 근데 그 뒤에 조치들이 더욱더 큰 어떤 사법행위를 방해하고 오히려 더 큰 범죄 행위를 하는 상황으로 치달아서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중 씨와 관련된 내용은 요 정도고요. 지금 하나 마지막으로 준비되어 있는 게 오늘 검찰에서 뭔가 구형을 했거든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습격범에 대한 검찰의 구형인데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거죠. 이 정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방조하셨다고 지금 혐의 받으신 분. 여기는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김은영 변호사, 징역 20년 구형.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 숫자라 20년이라는 숫자가요? 피고인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는 지금 범죄 혐의가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중에 이제 선거의 자유방해죄 이 범죄 혐의로 이제 공소사실로 이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최근 오늘 1심 공판에서 검찰에서 20년 구형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살인미수 사건만 보더라도 20년이라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높은 겁니까? 구형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한다라고 있는 양형 기준에도 예. 미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범죄에서의 한 3분의 2, 3분의 1 정도를 이제 감량해서 하는 경우, 뭐 당연히 법원에서의 양형이긴 하지만 이런 거에 기초 보더라도 검찰의 구형량은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중대하게 했다. 그런데 오늘 이 구형이 나오니까 단박에 많은 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비교가 되잖아요. 이른바 이제 박근혜 습격범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한참 전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검찰이 15년을 구형했고 10년이 선고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 20년이거든요. 이거는 구형량 이거 무슨 차이입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그 범죄를 계획했는지의 그 경위, 뭐 과연 계획적인 범행이었는지 아니면 우발적인 범행이었는지 또는 범행에 사용되었던 어떤 범죄 도구의 수단,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피고인이 흉기죠. 흉기긴 한데 네, 커터칼 약간 작은 거란 그런 것까지 감안이 됩니까? 그렇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범죄의 장응성 그리고 동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구형량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15년 구형인데 10년이 나왔거든요. 그럼 지금 20년 구형이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겁니까, 실제로? 결국에 관건은 이제 그 살인미수 혐의가 과연 그 유죄로 판결이 되는지에 따라서 관건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 검찰이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 가지고 엄중한 어떤 구형량을 했기 때문에 뭐 그에 상응하는 어떤 형량이 나올 것으로 저는 이것도 선고 역시도 높게 나올 것 같다. 이런 전망이시네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검사의 구형량보다는 판사 그 재판에서는 좀 감량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